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예정된 증인 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변론 종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하는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어제 헌재가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지정했죠.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8차 변론 기일에서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양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 요지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헌재가 이르면 9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헌재에서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변론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날인 만큼 오전부터 종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재는 현재 시점에서 밝힐 내용이 없다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단 브리핑을 생략하고 사건 관련 현안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인 채택 여부를 다음 변론 기일에서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채택 범위에 따라 9차 변론 기일 이후로도 한두 차례 기일이 더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된 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관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한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어제 기일에서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지금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설명을 피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헌법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 총사퇴가 이뤄진다면 재판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관련 질문에 대해 만약 총사퇴가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결국 민생지원금을 위한 라벨가리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을 괴롭힐 궁리만 하는 것 같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추경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아침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며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경기도지사 시절 빵값이 아까워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느냐며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더니 말을 바꿨다고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라벨가리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궁리만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반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여당 주장대로 특수활동비나 예비비를 늘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냐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민생 지원금이 추경을 못하는 이유라면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며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고도 여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본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허황된 유언적 불법 계엄을 해서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면은 야당을 설득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면서 관련 공방도 이어지고 있죠. 네, 여당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건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거라며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과 또 심리 속도의 형평성을 요구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아침 회의에서 전국이 혼란한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인데 진행 속도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아한 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며 2달여 만에 첫 변론을 시작하더니 단 3시간 만으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건 헌재가 무분별한 탄핵을 방조한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될 사안이었으면서 구태여 2개월을 넘게 끌어온 것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부른 직무정지라는 의도를 방조한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자와 함께하겠다는 게 맞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여당이 윤 대통령 제명 안건을 종결 처리하려는 걸 두고 범죄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고 가는 당이 보수 정당 맞습니까?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닙니다. 범죄 정당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며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명태균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 원인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법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에 걸친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죠. 네, 오후 2시부터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입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거로 보입니다. 또 MBC 기상캐스터 사망을 계기로 점화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두고 정부와 방통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도 예상됩니다. 이 밖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수사 상황도 거론될 수 있는 만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인을 마친 뒤 대전 정수원에서 화장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9시부터 고 김하늘 양의 연결식이 대전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이후 오전 9시 반에는 발인이 진행됐는데요. 발인을 앞두고 하늘 양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하늘 양의 운구는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늘 양은 생전 살던 집이나 다니던 학교에 들르지 않고 대전 정수원으로 이동했는데요. 화장을 다 마치면 대전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봉환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하늘 양의 교실에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추모 공간과 분향소가 마련된 학교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모객들은 하늘 양이 더는 아프지 않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며 하늘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넋을 기렸습니다. 학교 정문과 담벼락에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이 되길 바란다 등의 문구가 적힌 추모조치와 하늘 양을 위해 두고 간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가해 여교사의 돌발 행동이 범행 전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유족도 하늘이는 예쁜 별이 됐지만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입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학교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오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교육당국이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정규 기자, 그러니까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네,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이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주호 부총리와 일선 학교 교원,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귀가 도우미가 학생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는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불가피하게 아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미리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도나 계단, 돌봄 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각 교육청과 논의를 완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늘려나가고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교원 정신건강 관리 방안도 내놨다고요? 네, 우선 앞서 발표한 이른바 하늘입법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전체 교원의 마음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이미 개발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상반기 중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치료 등도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교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할 것인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교원 신규 임용 시에 정신건강 진단을 필수화하고 재직교사도 주기적 심리검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여름부터 이어진 일본발 협박 메일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발신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서울 시내의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다. 2월 14일 오후 4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협박 메일, 팩스 등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볼 때 이번 사건도 이 변호사와 주변인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종교단체 향신교의 범행 수법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 측과 공조해 발신자를 추적하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외부인 출입 관리와 CCTV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각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해 또래를 대신해 군에 입대한 20대가 후반기 군사교육 도중에 붙잡혔는데요. 생활고 때문에 사상 초유의 대리병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운전병 양성부대입니다. 28살 이등병 조모 씨는 지난해 이곳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다 붙잡혔습니다. 사실 조 씨는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군필자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린 조 씨는 의식주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입대 예정 20대 최모 씨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게 두 사람이 합의한 조건.
이후엔 일사천리였습니다. 최 씨 주민등록증으로 신체 검사 등 병무청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신병 교육대는 물론 후반기 교육도 의심 없이 들어갔고 석 달 복무 뒤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건 입대를 떠넘긴 공범 최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자수했기 때문. 병역을 피하기 위한 범죄는 과거 수두룩했지만 대리이병은 병무청 설립 55년간 처음이었습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씨 혐의는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사기. 1심 법원은 국가행정 절차를 훼손한 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 역시 대전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사건 이후 안면 생체 인증 시스템을 입영 검사에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현역 입대한다. 사실 이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과연 그동안 대리병이 이거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심각한 청년 실업을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여성 2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를 노출한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입 개수도 5개로 제한하는 한편 전자담배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을 박기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내 보조 배터리 안전관리 방안의 핵심은 대상은 확대하고 절차는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모두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하고 머리 위 선반 대신 좌석 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기 발생,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항공기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탑승 전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 단자에 금속성 물질이 닿았을 때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단자에 덮개를 씌우거나 단자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막아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비닐봉지에 별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배터리 충전 용량과 개수도 제한됩니다. 160W 이하의 보조 배터리에 한해 항공사 승인을 거쳐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일반 보조 배터리의 경우 대부분 100W 이하에 해당합니다. 혹시 모를 화재를 막기 위해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 없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자체적으로 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된 경우에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은 우리 국적 항공사에 국한됩니다. 정부는 보조 배터리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국제 민간 항공기구 등에 요청해 외항사까지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유의미한 증언들도 꽤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태현 국정원장이 제기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빙성의 문제들, 메모 논란,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논란거리가 됐고, 특히 또 제가 주목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유일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예. 이 단장이 대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에 진입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이번 헌재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언 중에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성현 어제 그 수방사 제1경비단장 네. 거의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직접 끌어내라. 내부로 들어가서라고 이제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제 김몽식 전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죠. 예. 많이 부인을 합니다만 그 김영현 전 장관이 준 문건에 22시 땡땡, 22시에 국회 이렇게 적혀있다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본인은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22시 국회라는 얘기는 어쩌면 국회와 관련돼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김몽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다른 걸 많이 부인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MBC와 이제 여론조사 꽃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몽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이 유리한 그런 증언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 이 말도 대단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그 메모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네. 그 정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원장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음주 관련한 이야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뭐가 남아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그 원장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자, 새롭게 내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날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 원장은 그 다음 날 답장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조태용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 부인이 국정원장에게 그 문자를 보내는 게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예. 뭐 적절치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야 수시로 이제 문자를 안 오거나 연락하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안부 전화 정도 하거나 그러면. 근데 저 정도라면 그리고 계엄 전날이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기억을 반추하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전 수상쩍어요.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이 계엄 전에 뭐 김건희 여사와 이 계엄에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에게 문자를 한 건지 뭐 그런 유추도 가능하긴 하죠. 그러나 뭐 전혀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저 부분도 아주 저것도 좀 많이 이제 나중에 즉세 저게 수사 대상일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 대상은 아니겠죠. 저 부분도 아무튼 간에 이 계엄에 관련해 가지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명태균 게이트라고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상의한 건 아닌지 그런 유추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지금 뭐 여러 추측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죠.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아주 이례적인 그런 문자인데 말이죠. 예. 네. 자, 그런데 뭐 최근 이상민 전 장관의 말도 그렇고 이전에 나온 내용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계엄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 문자를 통해서 좀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구심이 상당히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헌재 재판정에서 그 국회 소추인단이 왜 조태영 원장에게 그 현장에서 물어보지 않았는지, 지금 조 원장 당신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왜냐? 국정원장의 핸드폰은 압수되지 않았으니까요.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핸드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한번 꺼내봐라 하고 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검색만 하면 돼요. 김건희 내지는 뭐 VIP2 내지는 영부인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문자 주고받은 게 몇 날 몇 시 그것도 나오고 문자 내용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삭제를 안 했으면. 삭제를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면 소추인단이 지금 그걸 꺼내서 문자를 한번 읽어봐라. 무슨 내용인지. 아니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다 해결이 될 문제를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록이 있는데. 자, 그리고 조태영 원장은 국정원장 가기 전에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주미대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 정책실장들하고는 잘 알고 소통을 했을 것이니까 두 사람이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는 관계고 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통을 많이 했으면 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를 한 거예요. 모르는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꽤 친밀한 사람한테 문자를 할 내용이 뭐였느냐? 이틀 후에 미국 방미하니까 인사 문자를 보낸 거지.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이 무슨 국정원장 미국 방문하는데 인사 문자를 보냅니까? 계엄 하루 전이라는 게 대단히 이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문자에 답장을 보냈다는데 그 내용도 그대로 기록을 까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또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의구심만 가득 쌓인 채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좀 크게 다뤘던 부분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러니까 체포 대상 명단 메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다면서 좀 신빙성을 많이 흔드는 모습 그런 증언들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맨 처음에 그 포스트잇에 적은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보좌관한테 다시 쓰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정서를 하라고 그랬다. 그런 다음에 또 다음 날 기억나는 것만 적어봐라. 그런 다음에 또 가피라는 거. 이 4가지가 있는데 이제 맨 첫 건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가지가 남아있다는 건데 찢어버렸다라는 건데 3가지가 3개의 메모가 있다라는 건데 나중에 조태영 원장이 그 결국은 이제 그 쪽지에서 14명 명단의 이름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쪽지가 왜 그 보좌관한테 쓰라고 그랬냐, 그다음에 다음날 또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그랬냐, 이것도 좀 납득은 좀 안 가긴 해요. 내가 쓴 거 내가 갈겨 쓴 건데 남이 잘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게 지금 메모가 왜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하냐. 과연 그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쟁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서로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뿐만이 아니라 조지호 어제 경찰청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불출석을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그 신문 조서를 보면 말이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거 그리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또 얘기한 거 숏해라 다 잡아들여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 조서니까. 근데 지금 아무튼 지금 메모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름이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는 그런 시도 같아요. 이른바 이제 그 오염시키려는 것 같긴 한데 탄핵하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이름 같은 거 이런 걸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태영 원장이 어쨌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진술을 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꼭 그렇게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그 메모 자체에 대한 언급 같은 게 말이죠.
아마 재판관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계엄 당시 홍 전 차장과 통화했을 때 상황들을 좀 자세히 언급을 하면서 홍 전 차장이 그때 딱 보니 술을 마셨다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닐까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술 좋아하는 두 사람이 헌재 재판정에서 만났죠. 그런데 그날 만약에 조태영 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부재 중에 차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 통화해서 술 먹었다고 느낄 정도로 술을 먹었다면 이거는 1차장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조태영 원장이 국내를 떠나지 않았고 이 청사와 공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술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나 홍장훈 차장을 한 번 더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의 신빙성.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고 해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술을 먹었어도 완전히 취한 상태가 아니면 본인이 전화로 들은 것을 이렇게 메모를 했기 때문에 휘갈겨 썼긴 하지만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홍장훈 차장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방첩사의 이 준장 합수 단장 이 3사람에게 명단을 불러줬기 때문에 체포 대상 명단 14명 내지 16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크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홍장훈 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는 건 아닌데 네. 문제는 뭐냐면 조태영 원장이 제기했던 그 시간이 불일치한다는 것. 홍장훈 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시간, 그래서 명단을 불러받은 시간이 밤 11시 6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태영 원장은 헌재에서 국정원 CCTV를 조사를 해보니까 10시 58분에 이 홍장훈 차장이 얘기하는 국정원장의 공관 앞 공터에서 들었고 받아 적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0시 58분에 이 홍장훈 차장이 이미 국정원 본청에 들어갔다. 네,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그렇다. 그러니까 예. 장소가 홍장훈 차장이 얘기하는 장소가 틀린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쉽게 판별이 될 수 있는 게 홍장훈 차장이 본인의 핸드폰에 이 통화한 그 시간을 공개를 하면 돼요. 이 청사 들어간 이후에 통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공관의 공터에 있을 때 통화를 한 것인지 본인이 술을 먹었으면 11시 6분이라고 하는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틀렸다. 다시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보니까 내가 공터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청사에 들어간 다음에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홍장훈 차장의 신빙성에 관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헌재에서 2차 출석 요구를 해서 가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홍 전 차장 다시 불러서 사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추가적으로 증인 신문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워낙 그리고 이제 헌재의 이 절차, 헌재가 진행하는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거 이제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주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헌재에서는 이게 나와서 증언해봐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한번 나왔던 증인을 다시 부른 분이 별로 없대요. 할 수는 있겠죠. 오늘 이제 결정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라든지 홍장훈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 증인으로 다시 신청을 이제 받아들일지 취소시킬지를 이제 오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증인 신청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왔던 얘기 또 되풀이될 것 같고 대통령 측이나 이 지금 소추인단 측에서의 질문이 전혀 다른 것이고 홍장훈 차장의 말도 그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 그 지나지만 아니 사실 핸드폰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 삭제하지 않는 말이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신기하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라든지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굉장히 어제 심각하게 했는데 전혀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뭐 전화를 못 받는 거 아니고 기억 못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이거 횡설수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메모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 이게 무슨 뭡니까? 그 홍장원 차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증인들, 여러 진술자들, 검찰 조사 이게 헌재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여러 명의 그 증언이나 진술에 의해서 검찰 조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야? 이걸 증거로 채택하지 말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 조사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술을 먹었느니 뭐 시간이 어땠고 장소가 그게 그 앞이냐 청사 사무실이냐 홍장원에 그런 건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헌재에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헌재가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이 여부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핵심 증인들을 두고 서로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양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김현태 단장을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또다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한 곽종근 회유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핵심 증인인 김현태 단장을 자신의 방으로 몰래 부른 성일종 의원이야말로 회유 행위를 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제가 전달한 김현태 단장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하루빨리 김현태 단장을 국회로 불러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유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현태 단장을 국회 국조특위에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핵 공작의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두려운 것이겠지요. 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 들어보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제 성일종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고 답변 리허설까지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정쟁용 의도라면서 거부했잖아요. 지금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회유했다. 아니요. 그 회유한 게 아니라 예. 내가 김현태 단장을 회유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니 예. 김현태 단장을 국조특위에 불러서 직접 왜 자세하게 물어보지 못하느냐. 예. 성일종 의원을 만나서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만났느냐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성일종 위원장의 주장이 김현태 단장도 회유당한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부분 논란도 제가 판단할 때는 민주당의 논리가 좀 궁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회유한 적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김현태 단장을 국조특위에 부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민주당의 논리는 김현태 단장이 이미 회유됐기 때문에 나와서 민주당에 불리한 얘기,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그거는 양측의 입장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러서 칠공신 단장의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불러서 양쪽에 누구한테 회유를 받았는지 설득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김현태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날 계엄되고 이제 며칠 있다는데 그때 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했죠.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그리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그러니까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변론기일 2월 7일 날 6차 변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은 뭐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완전히 증언을 바꿨어요. 진술을 지금 말이죠. 본인이 얘기했던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와 헌재에서의 변론 때 한 얘기가 전혀 달라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김진희 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죠. 그러려면 들어보자.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 판단이야 각자 하는 것이고 국조야 뭐 이제 그 헌재는 아닙니다만 불러올 수 있는데 불러도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이렇게 너무나 완전히 달라진 걸로 볼 때 게다가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타이 이거는 인원을 포박할 목적이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었다고요. 12월 9일 날. 근데 변론 때는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 자체가 약간씩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지금. 본인의 기자회견 때 본인이 발언한 것과 김현태 단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아니 기자회견 때 발언과 헌재에서 6차 변론 때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이 나와봐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이 유리한 얘기만 할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여당이 유리한 얘기만 할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아까 그 박원선 의원이 박선호 의원이 거부하는 것 같은데 김현태 단장의 말은 신뢰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이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얘기 자체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9일 날 기자회견 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한 얘기가 아주 공산이 커요. 사람이 그때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많이 흘렀다고요.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야말로 프레임이 탄핵 공작이다 뭐 이런 판 아니에요 지금. 이 탄핵 공작을 민주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김현태 단장이 나와도 별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지금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헌재에서 애초 예정된 8차 변론기일 이제 어제로 마쳤고 헌재가 2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가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선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구인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 검증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결심,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는 대로 변호인단 집단 사퇴 이런 것들을 암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없이는 심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지만 그 피청구인이 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변호인단들이 다 사퇴를 하더라도 심리는 계속 진행이 되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약간의 이제 헌재에 대한 압박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저는 관련해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사건에 관한 관련성이 헌재가 봤을 때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대통령이 기염 사태를 저질러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상황에서 이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그때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맡고 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한덕수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영향가가 있는 얘기를 하든 없든 간에 총리는 나는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발언의 내용의 깊이나 규모 이런 것도 있지만 총리가 과연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국무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만류를 했는지 지금의 심정은 어떤지 이런 것에 관해서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런 거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만큼은 제가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당에서 계속 헌재의 어떤 절차적 공정성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결과를 여권과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더 심각한 국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려는 다 만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여권에서 대통령 측에서
계속 그 명분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발언도. 지금 중대결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대결심이라는 게 변호인 사퇴일 텐데 그래서 이게 뭐 그렇지 정말로 변호인들이 사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기각이 되면 더 걱정일 것 같아요.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복귀한다면 대통령이 과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 인용이 돼도 인용이 되면은 이제 그 지금 뭐 전환기 씨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인용이 되면 헌재가 뭐 휩쓸어 버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선동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건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국민의힘 말이죠. 예. 지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조금씩 이제는 스탠스를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고 결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99.9% 인용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이 사태, 이 계엄이 끝났고 지금 이제 헌재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기 대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 분열이 벌어질 텐데 자꾸 그 부분을 부추기고 그런 측면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우경하다, 극우하다 이런 표현 안 쓰겠어요. 그야말로 나쁜 길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라리 우경화되면 나아요. 차라리 뭐 이민자 배척한다든지 소수 인종을 배척한다 이런 식의 이제 유럽식의 극우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바르지 못한 거 자꾸만 두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의 분열은 가시화되고 그리고 점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불법적인 거는 다 사라지고 있는 거 흩어지고 공중에 흩어지고 있어요. 뭐 저기 술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얘기. 아주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게 문제의 본질이 있냐. 본말이 호도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간다면 말이죠. 나중에 정말 돌아오기 어려워요. 저기서 국민의힘에 큰 역할이 있다. 지금이라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입장을 좀 바꿔라 서서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말이 나온 김에 김 의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대행의 그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문영배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영배 대행이 그 고등학교 동창들 카페, 온라인 카페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록이 2012년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되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일이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최근에까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문영배 대행이 본인이 접속을 해서 클릭을 해서 봤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았거나 이러면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전의 판사로서 어떤 이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지고 문 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것을 클릭을 해서 보거나 댓글을 단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책임이 면해지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헌재에서 수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누가 저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카페에 누가 해킹해서 들어갔느냐 이런 것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동창회 카페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킹 여부도 수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계속 문영배 대행의 어떤 자격에 관한 시비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나가 추가가 됐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뭐 탄핵 소추의 사유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럼 탄핵 심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어떤지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자 먼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네. 찬성이 57%, 반대 3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또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물었더니 정권 유지 그리고 여당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는 응답이 40%,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이 51%.
61%로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께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탄핵 의견이 거의 한 20% 차이 나요. 찬반이. 예. 네, 차이 나고.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비상계엄 직후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었죠. 근데 지금 조금 좁혀지다 조금 벌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1위는 뭐 계속 여전해요. 이거 뭐 김문수 지금 장관이 여권 내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건 많이 나고. 근데 의외로 정권 교체와 이 정권 유지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면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10%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게 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완전하게 신뢰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야말로 이 나라가 이 계엄 사태 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부분 민주당이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 여당은 생각보다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적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지나치게 고무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선거 국면이 가면 이게 바뀔 수 있다고요. 더 압도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너무 우쪽으로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이 상황을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탄핵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어쨌든 여야가 너무 이제 자신들의 얘기만 하니까 이런 게 뭐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 특히 여야가 특히 정권 유지, 정권 교체의 이 조사 수치를 보고 많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여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탄핵 찬반 차이가 20%포인트인데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차이는 대개 여론조사의 평균이 10%포인트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을 하는 것이고, 요인은 일단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강경 보수층이 대단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열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뜨거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이 찬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때 대안으로 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비가 3월 중순,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탄핵 결과 발표라고 봅니다. 8대 0이냐, 7대 1이냐, 6대 2냐, 5대 3이냐.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걸로 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을 할 때 그 결정문의 내용, 어떤 것들을 윤 대통령이 잘못했고 어떤 것들의 윤 대통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고, 따라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탄핵이냐 기각이냐 결정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문을 상당히 자세하게 내놓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는 여론이 한 번 더 춤을 출 걸로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5월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이 탄핵이 중심 의제가 되는 탄핵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저런 여론조사에 혹하면 안 되고, 탄핵 선거면요, 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100% 불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탄핵 선거고 그러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선긋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을 예를 들자면 제 주장인데 탄핵 찬성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꺾으려면 국민의힘이. 그래서 빨리 그런 전략적 변환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기 대선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과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안한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안에 이재명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던 그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을 이름을 바꿔서 되살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천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 상품권입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 라벨가리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은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가지고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닙니까?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다 뭐 특경비니 특활비니 예비비니 그런 건데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 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됩니까? 그 이상한 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 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 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시쳇말로 이게 나라 망치자고 한 일 같습니다. 네, 포기할 수 있다던 25만 원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라벨가리 추경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의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 추경 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25만 원 이게 문제예요 항상. 25원을 똑같이 나눠주자 이 문제인데 근데 이게 지금 민생 소비 쿠폰 즉 지역 상품권하고 기존에 얘기했던 거 민생 지원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민생 지원금을 그대로 말만 바꿨다 라벨 가리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면 이건 여야가 큰 방향에서 추경에 대해서 합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좀 상의하면 돼요. 협상하면 되고 타협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야당이 얘기를 하면 여당은 뭐 반대부터 하는 거니까 A로 얘기하면 또 B라는 논리를 갖다 대서 반대하고 B라는 논리를 얘기하면 또 A라는 반박 논리를 얘기하고 이런 국면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의 방향이 맞다면 이게 정말로 또다시 민생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야당과 다시 협의해서 바꿔야 될 거예요. 야당도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조차도 민생 소비 쿠폰 이거조차도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 추경 자체를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부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선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말이죠. 예, 지금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에 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서 대선 주자들에게 또 파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특검법은 저는 최상목 대행이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일단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도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창원지검에서 대규모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 이 신빙성이 별로 없는 명태균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춤을 추면서 야당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아니 특검 발족에 한 달 걸리고 그리고 특검이 최대 3개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검이 피의 사실, 수사 사실을 매일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특검의 대상이 되는 명태균과 관련됐다고 보도되고 있는 인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윤상현 의원 이러이러한 사람들에다가 그리고 무슨 뭐 명태균 사단이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는 정치인 이 연락처가 100여 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만약에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매일매일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과 어떤 사람들이 소환이 되고 수사를 받았고 명태균 씨의 핸드폰이 어떻고 녹취록이 어떻고 USB가 어떻고 그리고 무슨 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19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후보의 거액 비자금을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뤄라, 수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결정을 김영삼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특검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8명이 심정지 상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두 분과 인사 나누고 좀 자세한 속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부산 소방본부가 오늘 오전 11시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투입 등 진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입니다. 자, 그리고 오전 11시 1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조금 전 12시에 대응 2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화재 규모가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하는 당시 지금 현장 상황, 화재 상황 보고 계신데요.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인력,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이 지금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가 아닐까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조트의 주소를 좀 보면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인명피해 상황은 심정지 8명입니다. 심정지 8명. 그런데 지금 화재 규모가 꽤 큰 상태고 아직은 진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명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투입 등 진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낮 12시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좀 보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안에 있는 인력들 구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재가 난 곳 현장 상황을 보면 지금 연기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열재에서, 그러니까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심정지 8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명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원된 소방역은 현재까지 28대 89명이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라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한 10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 8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어떤 화재 원인이나 지금 구조된 상황도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전해드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로 상향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사장 1층, 그러니까 1층에 수영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응 1단계는 이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데 낮 12시부터는 대응 2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난 상황,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화면을 보면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조트 공사, 신축 공사 현장인데 건물 높이가 꽤 높은데요. 불은 1층 부근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걸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건물 전체를 거의 뒤덮을 정도로 화재 규모가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안에서 이제 일하고 있던 한 10명 정도가 일하고 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지금 심정지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고 또 안에 있는 인명구조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기장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서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할 것을 그리고 건물 내에 혹시 시민들이 있다면 밖으로 대피하라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는 건물 내부에 10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는 심정지 8명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더라도 화면을 보면 좀 알 수 있듯이 리조트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그 인력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 어느 정도의 정확한 그러니까 인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구조되는 상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인명 피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심정지 8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계속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51분쯤, 그러니까 2시간 전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요.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심정지 8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서 일하고 있던 그런 인원들의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심정지 8명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동을 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오전 10시 51분쯤 화재 사고가 접수가 됐고 오전 11시쯤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11시 1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해서 이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낮 12시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인명피해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심정지 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없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당시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정지 8명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계속 지금 화재 현장 상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사고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1분 정도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11시 정도에 이제 소방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시 10분 정도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이제 화재 상황이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하자 낮 12시에 대응 2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곳의 주소를 조금 저희가 알려드리면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읍 연화리 445 리조트에 있는 신축 공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통해서 그 건물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지금 대응 단계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1층에서 수영장 인근에 있는 단열재에서 현재 발화가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심정지 8명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28대의 89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화재 진압에 지금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89명이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화재 상황 저희가 현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화재 사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부산 기장군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네. 심정지 8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근데 제가 이 근처에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공사장 현장 본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원래는 뭐 건물 내 한 10분 정도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지금 8분이나 예. 지금 심정지 상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어느 쪽에 어떤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피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지금 여기가 신축 공사 현장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화하는 데 있어서도 소방 당국이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소방 신고가 그러니까 접수가 된 다음에 약 10분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소방이 총력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뭐 헬기를 이렇게 동원해서 뭐 헬기를 지금 3대 정도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 저희가 그 화재의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크다라고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건물이 크고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제 소방차 사다리차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까지 어떠면 소화기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이제 헬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곳에서 화재 장소에 대해서 어떤 뭐 굉장히 고가 사다리를 통해서 진압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헬기가 투입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에 미치지 못한 곳에까지 이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소방 헬기까지 동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추정된다라고 이제 소방청 대변인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1층이기 때문에 좀 화재 진압이 그래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불이 굉장히 좀 빠르게 번진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아직 마감재 공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부산 지역의 특성이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저 공사 현장에서 창문 같은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풍이 불었을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층부로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일반적으로 신축 공사 현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걸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 또 불이 나면 인테리어의 어떤 유독가스랄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발열성 물질이 많은데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불이 갑자기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아마 뭐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좀 지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신축 공사 현장 그 장소가 바닷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바람의 영향도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 지역이 이제 부산의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바닷가 예. 옆에. 그래서 원래 이제 부산이 이제 바람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또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저희가 지금 사회부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서연 기자. 네, 먼저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에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 있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입니다. 반얀트리 호텔이 공사 중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상황이 커진 것 같습니다. 소방 헬기 3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8명이 심정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에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 있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입니다. 반얀트리 호텔이 공사 중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상황이 커진 것 같습니다. 소방헬기 3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8명이 심정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서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화재를 막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소방시설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소방시설이 이제 아마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불을 대비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불이 뭐 높은 고층까지 다 번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방 헬기도 사실은 이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번진다랄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사장이잖아요. 공사장 내부에 사실은 뭐 목조랄지 이런 것들이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또 강한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소방 시설은 뭐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거두어서 사실은 저렇게 갑자기 번지고 이 불의 규모도 커지고 이제 고층까지 불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8명이 심정지로 이송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사 현장이었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인명피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 말 그대로 어떤 불꽃, 불씨보다는 연기가 자욱하게 좀 드리워져 있거든요. 이런 연기로 이제 심정지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지금 저 사진을 보면요, 아니 저 화면을 보면 골조 구조는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뭐 문을 만든다랄지 기둥을 만든다랄지 이제 그런 거에 쓰이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단열재에서 이제 불이 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 안에도 사실 이제 단열재들을 다 써야 할 거예요. 그러면 층별로 그런 단열재들이 이제 적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골주와 뼈대만 있기 때문에 뭐 유독가스랄지 그런 것은 별로 심하지 않을 거라 봤는데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유독가스랄지 연기가 굉장히 검게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단열재랄지 아니면 이제 화학 제품들 이런 소재들이 불이 붙으면서 저런 유독가스와 이제 매연을 내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 주변이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연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기로 이제 그 어떤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기, 소방 헬기를 보면 이제 물을 퍼다가 지금 바닷가잖아요. 그 물을 퍼서 위에서 뿌리는 형태인데 내부에 만약에 불이 나서 번지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것은 옥상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 헬기가 과연 효과적으로 이제 불을 진화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인명 피해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이제 8명의 심정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사 현장의 공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몇 명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8명이 이제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뭐 한 10명 정도가 뭐 건물 내부에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이 크면 이제 층별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사 자체를 어느 한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인원 파악이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회사, 또 그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서 또 하청을 받는 업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 어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거의 층별로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더군다나 저 정도 골자가 완성이 됐으면은 아마 준공도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부 마감 공사랄지 또 외부의 어떤 창의랄지 이제 그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피해가 더 커질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원된 소방력이 소방 차량이 28대고요. 소방 인력이 89명입니다. 소방 헬기도 지금 석 대 투입돼서 화재 진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방 인력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고가사들을 이용해서 소화 작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뭐 소방 대원들이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을 구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기는 유독가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어느 층에 몇 명의 인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방대원이 투입이 되면 사실 소방대원들의 어떤 희생이 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이제 저런 상태로 한다면 불을 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인원 구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소방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공사 현장 사진을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지금 아래에 지금 나온 사진 보니까 연기가 정말 검게 지금 무섭게 불타오르고 있고 안에 보니까 불씨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시작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리조트 신축공사장의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소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위치한 리조트 신축공사장인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런 공사장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불이 더 빠르게 번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그런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소방헬기가 석 대가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바닷바람이 워낙 세고 지금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헬기로 불을 끄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변호사님이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쎄요,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안에 엘리베이터나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층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가 있었다면, 그런 인력이 있었다면 구조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근데 이제 고층 공사를 해야 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이미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공사 현장에 보면 이제 외부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저 고층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랄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고층을 가려고 하면 사실은 짐도 옮겨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설치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매뉴얼 중에 대부분 나와 있더라고요. 계단을 보통 쓰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라. 그런데 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중에서 다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피할 장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예를 들어 터져 있지 않고 밀폐된 공간이라면 사실 이제 유독가스랄지 아니면 화상이랄지 이런 거에서 희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걸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고 소화기에 어떤 물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투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사 중인 바로 저 신축 공사장에 대한 정보가 조금 들어왔는데요. 연면적은 이제 94,42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예정이었고요. 195개의 객실이 만들어질 그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개 가까운 상당히 큰 규모의 리조트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개장 예정된 그런 곳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저희가 정보를 좀 가르쳐 드렸는데 이것들을 좀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연기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화재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얻는 것보다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얻는 사례도 저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조금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화재의 피해 자체는 특히 이제 인명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가 다 유독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매뉴얼에 보면 뭐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뭐 몸을 낮추고 그다음에 뭐 물에 손수 같은 걸 적셔서 그다음에 입을 막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연에도 화재가 많이 났을 때도 보면 대부분의 희생자는 유독가스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불이 닿기 전에 사실은 유독가스가 먼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유독가스의 이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화재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호텔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발화가 추정된다 이렇게 소방청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지금 8명,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심정지 8명인데요. 이렇게 피해가 좀 크게 발생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예, 그 여러 가지 그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일전에 있었던 그걸 추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론 뭐 제가 현장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공사 진행 단계를 보면 대부분의 그 골조 공사라든지 외장 공사가 마감돼 있는 상태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내부 인테리어나 내외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단열재라든지 이 내외장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주 화재에 취약한 재료들이 다수 산적해 있거나 또는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날 가능성도 높고 일단 또 그런 가연재들이 많으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 화재가 발생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저희가 그 1층 단열재에서 화재가 난 것 같다라는 소식이거든요. 네. 단열재라면 이제 열을 차단하는 그런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연성 물질에 보통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열재도 그 비교적 뭐 불에 강한 재료도 이제 나오는 게 있긴 있지만 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현재 그 단열재로 쓰고 있는 제품들은 불이 붙기 쉽고 또 불이 일단 붙게 되면 유독가스를 다량 그 배출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다수의 안타까운 그 심정지 환자가 발생된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화재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그 관계기관에서의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될 거고 또 하겠지만 제가 감히 좀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연재를 많이 쓰고 그런 상태에서 용접을 하거나 용단을 하거나 또는 뭐 이건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화기 취급 관리 이런 부분의 미흡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도 관계기관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왜 화재가 일어났는지는 아마 추가적인 그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심정지 8명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소방당국이 발표했습니다. 6명 심정지 가운데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조금 전 소방당국에서 6명 심정지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화재든지 대부분 사망자가 발생된 경우는 95% 전후가 전부 유독가스 때문에 그런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고요. 네. 이번 화재도 뭐 그거와 별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사장 부지를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높이도 높은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화재 진압에 있어서 또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도심지에 있고 더더군다나 이런 고층 건물일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소방대원이 그 발화점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점까지 도달하기도 어렵고 진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공사 중이다 보면 여러 층의 그 인부들이 작업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소방당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공사장 이 건물 전체에 있어서 어느 층에 어떤 일하고 계신 인부들이 계신지 그런 인명 탐색, 구조 여기에 오히려 더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헬기가 지금 공중에서 안에 있는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안에 있는 인력들을 구조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헬기가 지금 지금 인력들을 구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공사 현장의 그 건물이 꽤 높기 때문에 헬기가 반드시 지금 투입돼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안에 인력들이 지금 얼마나 구조가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정확히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구조가 헬기를 통해서 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방차 26대, 소방인력 89명의 출동을 해서 지금 화재 진압과 함께 헬기 석 대가 동원돼서 구조 작업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물이 이렇게 크고 넓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헬기가 직접 화재 진화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조 작업에 투입되는 게 그런 사례가 더 많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여지듯이요. 그 헬기가 지금 3대가 동원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혹시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 내부에 있던 그 작업하시던 분들이 옥상으로 대피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옥상에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근접 대기하면서 혹시 있다면 구조망을 내려서 인명을 구조할 것이고 또 화재층에서 옥상으로 대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구조망을 통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해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색 구조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가용 인력과 장비 총동원해서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 또 더불어서 현장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헬기와 각종 장비들이 동원돼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리조트가 위치한 그 장소를 보니까 그 해안가와 굉장히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바람도 굉장히 좀 세게 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화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기도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좀 우려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해안가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고층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인명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만 소방관분들이 그것이 몇 시간 동안 장시간 인명을 보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굉장한 이 육체적인 그 부담이 있다 보면 산소의 소비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면 거기서 그 산소의 소비량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소방관도 상당히 그 위험할 그럴 소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구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투입돼서 인명 구조하거나 화재 진압하는 우리 소방대원분들의 안전도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렇게 큰 부지에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겠지만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연기가 가득 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뉴스를 보면 1층인가 저층부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다른 상층부에서 난 것보다 더 안 좋은 경우인데 왜냐하면 저층부에서 불이 나게 되면 그 화염이나 연기나 유독가스가 건물을 감싸듯이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 건물 내부에서도 수직관통부라고 하는 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내에서 작업하시던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가장 안전한 1층으로 피난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옥상으로 내피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건물 내에 있던 분들이 옥상으로 내피하는 인원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고 옥상으로 피난하는 게 일단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 헬기가 지금 좀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지금 리조트 그 공사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네. 그래도 좀 잘 알려진 대형 리조트 그런 공사장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어떤 공사 현장에서 혹시 모를 그 화재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어떤 안전 장치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임시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불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더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법에서는 임시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는 화재 위험 작업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재 위험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유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페인트 작업이나 또는 이런 단열재를 많이 쓰는 작업이나 용접, 용단 작업을 하거나 이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화재 감시자도 배치해 놓고 그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는 지켜야 될 세부적인 몇 가지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제가 속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얼마만큼 철저히 지켜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이용재 교수님 저희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현장의 목격자를 잠시 연결해서 목소리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화재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김태우 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공사장의 작업자라고 하십니다. 네, 김태우 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당시의 현장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7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 7층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발코니 쪽에서 연기가 나서 저는 놀라서 작업 같이 하는 분들이랑 다 해서 1층 계단으로 해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려올 때도 그 계단 쪽에 연기가 좀 자욱하게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행히 연기 흡입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렇게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랑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7층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발코니 쪽에서 이제 연기가 발생하는 걸 보고 계단으로 이제 대피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자, 그렇다면 그 연기를 발견했던 시간이 몇 시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전화기를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요.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이 공사 현장에 몇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사 현장에 그래도 출력인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0명 이상 정도요. 네. 2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발견하고 이제 대피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후에 큰 소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이런 건 듣지 못하셨어요? 예, 큰 소리나 폭발 이런 건 없었고요. 네. 그냥 작업을 하다가 어디서 좀 연기 냄새가 나서 발코니 쪽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연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랑 허겁지겁 내려왔었거든요. 네. 지금 다른 작업자분들은 좀 어떻게 대피하셨는지 상황 좀 전해진 내용이 있을까요? 저 같이 일하는 분들은 일부 이제 계단으로 해서 1층으로 내려오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옥상에서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기를 이제 흡입하신 그런 분들이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주변에서도 좀 연기를 좀 흡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예, 뭐 저도 일부 좀 연기를 흡입했고요. 네. 예, 그 다른 이제 인원들은 이제 옥상에 있는 분들이 좀 연기를 많이 흡입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공사 현장의 지금 정확한 규모가 좀 궁금한데 몇 층짜리 건물인가요?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이거든요. 지하 3층 그리고 지상은 몇 층이라고요? 12층이요. 12층이요. 예. 그런데 지금 목격자님께서는 7층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예. 네, 지금 전해진 바,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을 따르면 1층 수영장 인근 단열재에서 이제 발화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그 1층 수영장 인근에서는 좀 작업자분들이 많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지금 거의 마감이 다 돼서 예. 1층에는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층 수영장 인근은 그러니까 연기가 나는 걸 처음 보셨을 때가 그 장소가 수영장 인근 정도 됐습니까? 아, 저는 7층 발코니에서 봤어요. 네. 아, 그러면은 정확히 어디쯤에서 화재가 좀 시작됐는지 이거는 가늠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예, 연기 때문에 뭐 밑에가 식별이 잘 안 됐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대피하시고 나서 이제 건물 밖으로 나오셔서 바라본 그 화재 현장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온 뭐 제보 영상이나 화면을 보면 연기가 일단 많이 뒤덮여 있고, 그리고 1층 그 화재가 발생한 부근에서는 불꽃도 좀 많이, 화염도 많이 보이는데 혹시 화염도 보셨나요? 예. 1층 건물에서 1층 건물이 거의 전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앞서 그 김태우님께서 그러니까 200여 명 전후 정도 되는 인력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력들이 대부분 몇 층이나 어떤 위치에 좀 집중돼 있었습니까? 그 분포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일단은 공정들이 다 전층으로 다 분배돼 있어서 네. 이게 어디에 특정해서 많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건물 안에는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예. 거의 다 건물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그 200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화재가 났을 당시에 일하고 있던 그 인력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안내 방송 같은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안에 계셨던 분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하셨고 그 화재 상황을 좀 서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외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화재에 대한 부분은 인지는 못했고 다른 사이렌이나 소방 방송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주위 분들이 소리치거나 이래서 거의 다 알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피하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다치신 분은 그러니까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신 분은 없고 연기 흡입해서 그렇게 좀 다치신 분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공사 현장에서 혹시 모를 그 사고를 대비해서 혹시 이런 화재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지침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혹시 이루어졌던 적이 있나요? 예. 주기적으로 그런 소방 관련 교육 같은 거는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 현장에서 공사장 작업 일을 하셨던 김태우 님이었습니다. 네, 김태우 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시 이용재 교수님 연결해서 화재 상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네. 공사 현장에서 지금도 아직 연기가 좀 자욱하게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혹시 목격자님 전화 연결한 상황의 그 전화 내용 좀 들으셨습니까? 자세히 들었습니다. 네네. 혹시 들으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조금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작업하셨던 분도 정확한 인원을 모르시겠죠. 근데 200명 가까이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인원이 그게 사실이라면 정확한 얘기라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있을 거라는 그 우려가 생겨서 정말 거의 가슴이 좀 답답해 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명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현재 그 안에 계셨던 작업하셨던 분이 몇 분이 있는지는 공사 관계자들과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벌써 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불러서 과연 이 건물 내에 대략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층에만 고정돼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 층별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다고는 쳐도 최소한 여러 회사가 모여서 다양한 공정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그 기업들이 와서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회사별로 몇 명씩 이 현장에 투입되는지 그 인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지금 대피하신 분이 몇 명이고 또 병원에 이송하신 분이 몇 명이고 그렇다면 숫자가 나오겠죠. 정확진 않다 하더라도 현재 이 건물 내에 잔존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또 관계 그 건설을 같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략 우리 그 작업자들이 몇 층 정도에 있을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추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에 소방 구조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최대한 빨리 그분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현장에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먼저 불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51분입니다. 불이 난 곳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아리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 공사장입니다. 신고 접수 10분 뒤에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10분 뒤인 11시 10분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건물 안에 작업자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입니다. 그런데 대응 단계가 정오쯤 2단계로 상향됩니다.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파악돼 나온 조치입니다. 건물에 있던 일부 작업자가 옥상으로 대피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일부는 건물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이 파악한 심정지 환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금 전 4명이 숨졌다고 소방당국이 알려왔습니다. 당시 건물 내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불길을 잡으면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불은 1층 수영장 근처 단열재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열재에서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거로 보입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는 올해 상반기 문을 열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아직 진화 작업이 끝났다는 소식은 현장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계십니까? 네, 공하성입니다. 네, 지금 부산에 위치한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정지 환자 6명 가운데 4명이 숨졌다고 소방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인명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좀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공사 현장에서 그동안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예전에는 공사 현장에는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임시 소방시설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건물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은 공사 현장에서도 뭐 소화기라든가 간이소 화장실이라든가 비상경보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뭐 단열재에서 혹시나 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뭐 용접 불똥 이런 거에서 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초기 소화라면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압이 가능한데 초기 소화가 이런 단열재 같은 경우 뭐 폴리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연결한 목격자 분께서 그러니까 한 200여 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몇 명이 지금 대피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하면 인명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방 인력이 그러면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까?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또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지금 나고 있어서 그 건물 내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앞서 그 공사 작업자의 말에 따르면 이 공사장의 그 건물 규모가 지하 3층, 지상 12층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규모가 크면 어떤 작업자를 구조해내는 과정이라든지 진화 작업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있는지가 일단은 그걸 먼저 가장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또 진입 경로라든가 소방관이 어디로 진입하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또 지하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면 구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하면 건물 안에서 시야를 가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밖으로 나가는 탈출구를 찾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보다 사실은 공사 현장에서는 탈출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간이 피난 유도선이라고 해서 그 이런 벽에다가 이 띠 모양으로 해서 화살표로 그 탈출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나면 그 탈출구 표시조차도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그 들어갔던 출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화재가 난 그 리조트 신축 공사장 위치가 부산 기장군 기장읍으로 그 바닷가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화재나 어떤 진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요소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바닷가에 근처하고 있다고 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분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재는 보다 급속도로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바람이 건물 내로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화재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만큼 그 구조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11시 10분 정도에는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그리고 낮 12시에 대응 2단계로 상향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두 개의 어떤 그 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응 1단계라고 하면 그 인근 소방서에서 그 출동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인근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이라든가 인명 구조 작업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산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 부산에 있는 전체 소방 인력이 총동원해서 불을 끄고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인명 구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화재가 발생한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일단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많이 그 공사 현장 내에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조 작업을 임할 때도 지금 화재가 계속 이렇게 번지다 보면 건물 구조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붕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구조 작업에 임해야겠습니다. 그 구조를 위해서 뭐 소방 헬기를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바람직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다리 차도 펼쳐서 그 소방관이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된 내용은 인명피해 규모가 심정지 환자 6명 가운데 이제 4명이 숨진 걸로 소방당국에 알려왔는데요.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내부에 그 공사하는 인부들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몇 층에 이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 기관 그리고 뭐 가능한 모든 장비들이 총동원돼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은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일단은 2단계로도 사실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최고의 단계인 3단계까지 발령해서 소방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공사 중이었던, 그러니까 화재 현장 내용을 보면 195개의 객실이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 개장할 예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이 화재 상황과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교수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뭐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라든지 또 비어 있는 부분에 우레탄 폼으로 그 부분을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추가로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이런 단열재나 이런 그 내부 인테리어 재료들이 대부분이 가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가연물 같은 경우는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는 5m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 놓아야 되고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모두 치우고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원칙까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60초 뒤에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